누구시여? 길을 잃었습니다. 하룻밤 머물 수 있겠습니까? 옛날 옛적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전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어느 산골 마을에는 아직도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어르신들이 손자 손녀를 무릎에 앉히고 등잔불이 가물거리는 밤이면 나직한 목소리로 들려주던 이야기.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사람과 짐승 사이를, 그리고 이승과 저승 사이까지도 이어주는 가느다란 실. 그 실의 이름을 사람들은 인연이라 부릅니다. 오늘 밤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인연에 관한 것입니다. 가난한 선비 한 사람과 산속에서 죽어가던 여우 한 마리와 그리고 차가운 겨울밤 창문을 두드린 낯선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편안히 눈을 감으시고 천천히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조선의 한 두메 산골에 밀양이라는 작은 고을이 있었습니다. 그 고을에서도 가장 외진 곳, 뒷산 기슭에 바짝 붙어선 초가집 한 채가 있었으니 지붕의 이영은 군데군데 사가 빗물이 새고 담장은 허물어진 채 제대로 쌓이지 못한 곳이었으니 담장은 허물어진 채 제대로 쌓이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봄이 되어 마당에 민들레가 피어나도 그 집에는 어쩐지 봄이 제대로 찾아오지 않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집에 서윤이라는 젊은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26, 얼굴은 수려하나 볼이 움푹 들어갔고 두 손은 글을 많이 써서 굳은 살이 박였으며 눈에는 언제나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그의 부친은 서윤이 10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떴고 그 뒤로 서윤은 홀로 어머니를 모시며 살아왔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강씨. 한때는 마을에서 손꼽히는 미인이었다 했으나 지금은 오랜 병으로 몸이 많이 상해 방 안에 누운 채 좀처럼 일어나지 못하는 신세였습니다. 가슴 속에 묵은 한기가 들어앉아 때마다 기침을 해댔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낮고 깊은지 듣는 이의 가슴까지 울렸습니다. 서유는 아침마다 일어나 제일 먼저 어머니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숨소리가 고른지 확인하고 이마를 짚어보고 미리 끓여놓은 죽을 한 그릇 데워드린 뒤에야 비로소 자신의 아침을 먹었습니다. 밥이라 해야 보리반 쌀반의 주먹밥이었고 반찬이라 해야 소금에 절인 나물 한두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서유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아침은 안색이 어제보다 낫습니다. 그러냐? 네 덕이다. 네 덕이야. 어머니는 마른 손으로 아들의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서윤에게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생계를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마을의 넉넉한 집 자녀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글을 모르는 이를 대신하여 편지나 소장을 써주기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장에 나가 붓글씨 싸주는 일도 마다치 않았습니다. 밀양장터는 닷새마다 한 번씩 열렸습니다. 서윤이 장터에 나가는 날이면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먹을 갈고 붓을 고른 뒤 어머니 곁에 식은 죽을 두고 길을 나섰습니다. 장터까지는 산길을 넘어 반시진이 넘게 걸어야 했습니다. 장터는 언제나 시끌벅적하였습니다. 솥단지를 이고 온 아낙네들, 엿장수의 가위소리, 약재를 늘어놓고 앉은 약방주인, 닭을 닭장에 가득 싣고 온 농부, 어디서 왔는지 모를 잡상인들, 그리고 구경거리를 찾아 이리저리 쏘다니는 아이들. 그 석에 서유는 작은 평상 하나를 깔고 앉아 붓을 잡았습니다. 장터 한쪽 구석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가 서윤의 자리였습니다. 선비 양반, 우리 아들 과거 볼 때 쓸 소원문 하나 써주시오. 어머니한테 편지 좀 써주쇼. 내가 글을 몰라서 관아에 낼 소장인데 좀 봐주겠어? 하루 종일 앉아서 글을 써도 버는 돈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서유는 정성껏 써드렸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에 마음을 담아 상다가 읽었을 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기를 바라며 그렇게 며칠을 모아야 겨우 어머니 약값 한 첩값이 됩니다.
의원 영감은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강씨 아닌 병은 오래된 냉병이라 당귀에 환기를 더하고 생강을 넣어 다려야 하는데 약재가 여간 비싼 것이 아니지요. 선비 양반, 이번에도 외상입니까? 외상값은 이미 꽤 쌓여 있었습니다. 서유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의원 어른, 이번 달 말까지는 반드시 갚겠습니다. 봄이 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옵니다.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찾아옵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돌아오건만 서윤의 형편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 먹을 갈았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붓을 잡아야 어머니가 살 수 있으니까요. 그해 늦가을이었습니다. 낙엽이 지고 산이 붉게 물들던 어느 날 서윤은 일찍 장을 파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손님이 없어 번 돈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약방에서 외상을 더 써준 덕에 어머니 약 한 첩 분량의 약재를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약재를 품에 안고 산길을 오르는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귀를 기울이니 그것은 바람이 아니라 무언가 작은 생명이 내는 소리였습니다. 끊어질 듯 가늘고 그러나 애처로운 소리. 서유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소리는 길 왼편, 키 낮은 소나무 숲 사이에서 났습니다. 망설이다가 서유는 숲속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낙엽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소나무 사이를 헤치고 조금 들어가니 바위 옆에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덫이었습니다. 쇠로 만든 짐승것. 누군가 산짐승을 잡으려 놓아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덫에 여우 한 마리가 걸려 있었습니다. 여우는 앞발 하나가 덫에 깊이 물려 있었습니다. 덫의 날카로운 이빨이 발을 파고들어 이미 피가 흥건하였습니다. 여우는 몸부림치다 지쳤는지 그 자리에 쓰러져 있었고 가슴만 겨우 오르내릴 뿐이었습니다. 눈이 맞았습니다. 여우의 눈, 황금빛을 띤 그 눈이 서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려움도 분노도 아닌 이상하게도 체념한 것 같기도 하고 부탁하는 것 같기도 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서윤은 한동안 그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리석은 짓이다. 머릿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 여우와 자신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여우 따위야 이 산에도 한두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덫에 걸려 죽는 것이 그것의 팔자라면 그것은 자연의 이치였습니다. 그러나 서윤의 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우의 눈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쪼그려 앉았습니다. 여우는 인기척에 몸을 떨었지만 도망치려 해도 덫에 걸린 발 때문에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다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물론 여우가 알아들을 리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윤의 목소리가 낮고 고요했기 때문인지 여우는 이상하게도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덫은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서윤은 품 안을 뒤졌습니다. 약재를 싼 보자기, 붓, 그리고 오늘 장에서 번 돈이 든 낡은 전대. 전대에 손이 닿았습니다. 오늘 번 돈에 지난 며칠 동안 모아온 돈까지 합쳐 겨우 충분히 모은 어머니의 약값이었습니다. 다음 장날까지 어머니 약을 살 수 있는 돈. 서유는 전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여우를 보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유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이 돈이 없으면 약을 살 수 없고 약이 없으면 어머니의 병이 더 깊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대를 열었습니다. 덫의 잠금 장치를 풀기 위해서는 근처 대장간까지 가야 했습니다. 산길을 내려가 마을로 가는데 1시경, 대장간에서 도구를 빌리는데 또 얼마, 다시 올라오는데 또 1시경, 해가 지기 전에 다시 올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서유는 전대의 돈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장간 주인에게 달려가 덫을 풀 수 있는 쇠꼬챙이와 망치를 돈을 주고 빌렸습니다.
아니, 살 수 없으니 달라고 했고, 대장간 주인은 그 돈이면 새 덫 하나도 살 수 있다고 했지만, 서유는 그냥 도구를 사서 다시 산으로 달려 올라갔습니다. 여우는 아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서유는 숨을 고르며 덫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덫의 이음새에 쇠꼬챙이를 끼워 넣고 천천히 벌렸습니다. 여우가 발을 빼낼 수 있도록 잠깐만, 조금만 참아라. 따리각 소리와 함께 덫이 열렸습니다. 여우는 한 박자 늦게 발을 거두었습니다. 다친 발을 핥으며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황금빛 눈이 서윤의 얼굴 위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서윤은 품에 있던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바느질하여 만들어준 낡은 손수건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여우의 상처난 발을 가볍게 감쌌습니다. 여우는 물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거라. 서윤이 천천히 뒤로 물러서자 여우는 한 발을 절뚝이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몇 걸음을 걸어가다 멈추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한 번, 딱 한 번 서윤을 바라보더니 이내 어둑해지기 시작한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서윤은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손에는 약재가 된 보자기뿐이었습니다. 돈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약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외상도 이미 한계였습니다. 다음 장날까지 새로 돈을 모을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해가 산 너머로 기울었습니다. 서유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날 밤 서유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그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약은 구했느냐? 예, 어머니. 저번에 받아둔 약재가 남아 있습니다. 내일 다시 다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반은 사실이었고 반은 거짓이었습니다. 약재는 있었지만 새로 살 동이 없다는 것을 어머니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잠들었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끔 기침 소리가 섞였습니다. 서유는 등불 하나를 작게 켜두고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은 좁았습니다. 벽에는 낡은 책 몇 권이 쌓여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어머니가 쓰다만 바느질감이 놓여 있었습니다. 창호지 사이로 찬바람이 스며들어 등불이 가물거렸습니다. 서유는 무릎을 세우고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짓을 한 것인가? 마을 사람들이 알면 비웃을 것이었습니다. 여우 따위에 어머니 약값을 썼다고? 효자라면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한다고. 선비가 글만 읽었지 세상 물정은 모른다고. 그러나 그 여우의 눈이 자꾸 아른거렸습니다. 체념한 듯 하면서도 어딘가 살고 싶다는 빛이 담겨 있던 그 눈이 자신이 일어서서 뒤를 돌아보던 그 순간이 그래도 잘한 것이다. 서유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모른 척 지나치는 것은 그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가난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어리석음이라 해도.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서유는 다시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아침 일찍 마을을 돌며 글을 써줄 곳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이 집 저 집 기웃거리며 일거리를 찾았습니다. 저녁에는 늦게까지 글을 썼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돈은 충분히 모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기침이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 어귀에서 이웃집 안악 박 씨를 만났습니다. 박 씨는 서윤을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선비 양반, 어디서 들었는데 산에서 여우를 살려줬다 하던데 사실이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 돈이 어머니 약값 아니었어? 그걸 여우에 썼다고? 짐승한테 사람 돈을 쓰다니 이 세상에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머니가 알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서유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의 말이 마음에 박혀왔습니다. 어리석다는 말, 그 말이 틀리지 않기에 더 아팠습니다. 그날 밤 서유는 오래도록 기도했습니다. 어머니의 병이 낫기를,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이 어머니에게 화가 되지 않기를. 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 구르는 소리가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서유는 등불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열흘쯤 지난 어느 밤이었습니다. 그날은 저녁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을비는 여름비와 달랐습니다. 우르릉 천둥이 치거나 억세게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슬비처럼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내렸습니다. 처마에서 빗물이 가느다란 실처럼 이어지다 끊어졌습니다. 땅은 이미 젖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창호지가 흔들렸습니다. 서유는 그날 유독 피곤했습니다. 아침부터 마을 훈장 어른의 심부름으로 먼 마을까지 다녀왔고 돌아오는 길에는 약방에 들러 의원 영감과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예전보다 나쁘지 않다는 말을 들어 조금 안도했으나 겨울이 오기 전에 약을 충분히 써야 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잠들었습니다. 서유는 등불 하나를 가운데 두고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맹자였습니다. 오래된 책이라 표지가 떨어져 나가고 글씨도 바랬습니다. 그래도 서유는 그 책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물려준 것이었기 때문에 빗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처마에서, 마당에서, 뒷산 나뭇잎에서 빗소리가 층층이 쌓여 하나의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조용하고 차갑고 어딘가 쓸쓸한 음악. 서유는 책을 읽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몇 장을 넘겼는지도 모르게 이미 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책을 덮고 자리를 펴려는데 똑똑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유는 손을 멈추었습니다. 빗소리에 섞여 들렸기에 처음에는 착각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단단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 똑똑 다시 들렸습니다. 서유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 늦은 밤에, 이 비 내리는 밤에 누가 찾아올 것인지, 마을 사람이라면 내일 찾아올 것이고, 친척이라 해도 이 시간에 산길을 넘어올 리는 없었습니다. 서유는 등불을 들고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마루로 나섰습니다. 빗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처마 아래로 빗물이 줄기를 이루어 떨어졌습니다. 마당은 어둠 속에 있었고 멀리 뒷산은 빗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대문이 아니라 사랑채 쪽 작은 창문에서 났습니다. 서유는 느린 걸음으로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거기 누구요?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대답이 들렸습니다. 지나가던 나그네입니다. 갑자기 비를 만나 길을 잃었습니다. 처마 한 귀퉁이라도 빌릴 수 있을까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깊은 밤에 이런 산골에 혼자 길을 잃은 여인이라니. 세상에는 수상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도적이 여인으로 변장하여 집에 들어오는 일도 없지 않다고 했습니다. 더구나 어머니 혼자 방에 계신 터였습니다. 그러나 서유는 대문을 열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빛 속에 사람을 내치는 것은 그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대문을 여니 어둠 속에 사람의 형체가 서 있었습니다. 등불을 들어 비추자 한 젊은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나이는 20 안팎으로 보였습니다. 입고 있는 것은 소박한 옷이었으나 단정하였습니다. 비를 흠뻑 맞아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두 볼은 차가운 빛 속에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이 갔던 것은 그 눈이었습니다. 황금빛을 닮은 밝고 맑은 눈, 어딘가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서유는 어디서 이 눈을 보았는지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실례가 됩니다? 여인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들어오시오. 이 비에 서 계시다가는 몸이 상합니다. 서유는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여인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마루 끝에 선 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동안 이 고을 근처를 지나는 길이었는데 오늘따라 길을 잘못 들어 여기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날이 밝으면 바로 떠나겠습니다. 어디서 오셨소? 먼 곳에서 왔습니다.
그 이상의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서유는 빈 방 하나를 내어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던 방이었는데 지금은 창고처럼 쓰이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꺼내 털어서 깔아드렸습니다. 차가운 방이었지만 비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오늘 밤만 지내십시오. 여인은 다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유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이 늦은 밤에 이런 외진 곳까지 혼자 걸어온 여인이라니. 온데를 물어도 대답이 없고 가는데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품은 것이 있는 사람처럼 말이 적었습니다. 서유는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빗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날 밤은 아주 깊고 고요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오래간만에 꿈도 꾸지 않고 다음 날 아침 서유는 여인이 이미 떠났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있었습니다. 부뚜막에서 불을 피우고 솥에 무언가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구했는지 아궁이 옆에 나물이 몇 가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서윤이 놀라자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직 떠나지 않아도 될까요? 은혜를 갚지 않고 가기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은혜라니? 하룻밤 처마를 빌려드린 것뿐입니다. 선비님께는 작은 일이지만 저에게는 큰 일이었습니다. 여인의 말은 짧았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말 안에 무거운 무언가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유는 사양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마침 어머니 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인은 기침 소리를 듣고 조용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방문 앞에서 멈추더니 서윤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께서 편찮으십니까? 오래된 냉병입니다. 제가 좀 봐도 됩니까? 서윤은 어리동절했습니다. 이 여인이 의술을 아는 사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눈빛이 어찌나 진지하고 따뜻한지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인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후에 나왔습니다. 약재 중에 몇 가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방법으로 다려드리면 기침이 좀 나아질 것입니다. 어떤 약재입니까? 여인이 말하는 것들은 산속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구하기 어려운 비싼 것이 아니라 산에서 나는 풀뿌리, 산열매, 소립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이라면 제가 직접 구할 수 있겠습니다. 서윤이 말하자 여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구해오겠습니다. 그것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날 여인은 아침도 먹지 않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해가 중천에 뜨기 전에 돌아왔는데 두 손 가득 약재를 안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의원 영감도 귀하다 했던 약재들이 그 안에 섞여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이 산에서 났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여인은 그날부터 서윤의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이름을 물으니 호야라고 했습니다. 성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출신이냐고 물어도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러나 하는 일에 있어서는 호야는 정성껏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어머니 방을 살폈습니다. 직접 약을 다렸고 죽을 끓였습니다. 어머니를 부축하여 마루에 앉혀 햇볕을 쬐게 했습니다. 어머니의 등을 쓸어주고 손발을 주물러 주었습니다. 강씨 어머니는 처음에는 낯선 여인을 어색해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호야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손이 참 따뜻하다. 손이 차면 마음이 차다 하는데 이 아이는 손이 어찌 이리 따뜻한지. 어머니는 그런 말을 하며 웃었습니다. 오래간만에 기침 사이에서 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서유는 호야를 보면서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낯설었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딘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 어딘가에서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은, 그러나 기억할 수 없는 그런 느낌. 밤에 호야가 등불 아래 앉아 바느질을 할 때면 서유는 책을 보는 척하면서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호야는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어딘가 편안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산이 조용한 것처럼. 그렇게 보름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의 병이 나아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기침 횟수가 줄었습니다. 안색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식사를 조금씩 더 들었습니다. 아침에 마루로 나와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의원 영감이 들러 진맥을 해보더니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처방한 것 이상으로 나아진 것이요. 선비 양반, 무슨 특별한 것을 드렸소? 서윤이 호야가 다려드린 약을 말하자 의원 영감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 약재들로만 이렇게 빠르게 나아지는 것은 보통 솜씨가 아닌데 그 여인은 어디 출신이요? 서윤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부터 서윤은 이상한 것들을 하나씩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밤이었습니다. 서윤은 밤에 잠에서 깨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한밤중에 잠에서 깼는데 마당 쪽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니 호야가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달이 밝은 밤이었습니다. 호야는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옆모습이 어쩐지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는 것이 마치 다른 세상의 존재가 이 세상에 잠시 내려온 것 같았습니다. 서윤은 소리를 내려다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호야가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누웠습니다. 두 번째는 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느 날 서윤을 불러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아야, 저 아이 말이다. 저 아이 눈이 영 예사롭지 않다. 꿈에서 봤는데 저 아이 주변에 빛이 있더라. 그냥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어머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다, 아니야. 그냥 늙은이의 헛소리다. 내가 잠꼬대를 한 것이니라. 그러나 어머니는 그 뒤로 호야를 볼 때마다 이상하게 경건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산이었습니다. 서윤이 산에 일이 있어 올라갔다가 아주 오래된 여우굴 앞에서 지나치게 생생한 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겨울을 앞두고 모든 것이 시드는 계절인데 그 굴 앞에만 이상하게 풀이 푸르고 작은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한참 그것을 바라보다 무언가 가슴 한켠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느 밤이었습니다. 겨울이 코앞으로 다가온 날이었습니다. 첫눈이 내리려는 듯 하늘이 무겁고 낮게 드리워진 밤이었습니다. 서윤은 등불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잠들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호야가 들어왔습니다. 바느질감을 들고 왔으나 바느질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등불 건너편에 앉아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윤도 책을 덮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비님, 호야가 불렀습니다. 말씀하시오. 혹시 저를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이상한 질문이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서 만났단 말이요? 나는 기억이 못하실 것입니다. 그때 저는 지금 이 모습이 아니었으니까요. 호야의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깊어졌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 늦가을의 산길이었습니다. 덫에 걸려 죽어가던 짐승이 있었습니다. 서윤의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당신이요? 호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 안의 등불이 조용히 타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이 산에 오래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여우라 부르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과 짐승 사이에 인연이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선비님은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약값을 쓰면서까지, 어머니의 마지막 약재를 아끼면서까지.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것이 당신을 살린 것인지 그때는 몰랐소. 그냥 눈앞에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 호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비님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해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저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갚고 싶었습니다. 서윤은 눈앞의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인의 눈은 등불빛을 담아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그 눈빛이 이제야 비로소 선명하게 기억 속 어딘가와 겹쳤습니다. 산속에서 덫에 걸려 떵에 쓰러져 자신을 올려다보던 눈. 체념과 부탁이 뒤섞인 눈. 선비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을 때 저도 결심했습니다. 이 은혜는 반드시 갚아야 한다고. 사람의 몸을 빌려서라도.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이요? 오래 살면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호야는 옅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병은 이제 많이 나아졌습니다. 겨울을 나실 만큼은 됩니다. 약재도 충분히 남겨두겠습니다. 서유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움 뒤에 이상하게도 슬픔이 물처럼 차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는 것이요? 물음이 나왔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호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등불이 가물거렸습니다. 그날 밤 서유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몸을 뒤척이다 결국 일어나 마루에 나왔습니다.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찬눈이었습니다. 마당에, 지붕에, 뒷산에 하얗게 쌓이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고요한 눈이었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모두 덮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유는 마루 끝에 서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호야였습니다. 그녀도 잠을 이루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서윤 곁에 와서 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눈 오는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선비님, 말씀하시오. 저는 오래 살았습니다. 이 산에서 봄에는 진달래가 피는 것을 보고 여름에는 개울물 소리를 듣고 가을에는 낙엽이 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겨울에는 눈 속에 발자국을 남기면서 오래, 아주 오래 서유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사람의 집에서, 사람의 온기 안에서 아프고 약한 사람을 돌보는 것이 이렇게 따뜻한 일이라는 것을. 선비님의 어머니를 보면서, 그리고 선비님을 보면서 호야의 목소리에 무언가 흔들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짐승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짐승입니다. 그러나 이 겨울 동안만큼은 사람의 따뜻함이 어떤 것인지 알았습니다. 서유는 눈 오는 하늘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여우인지 사람인지를 묻고 싶지 않소. 다만 이 집에서 머무르는 동안 당신은 우리 어머니를 살려주었소. 그 은혜가 먼저요. 호야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선비님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셨지요. 덫에서 저를 살릴 때도, 지금 이 말을 할 때도 그것이 무슨 대단한 것이요. 눈앞에 있는 이가 힘들면 손을 내미는 것, 그것뿐이요. 그 말에 호야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비님의 어머니는 이제 봄까지는 별탈 없이 지내실 것입니다. 제가 남겨두는 약재와 처방을 의원 영감께 드리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짧은 물음이었습니다. 저는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있어야 할 곳으로. 눈이 더 세게 내렸습니다. 마당 위에 쌓인 눈이 새벽빛을 받아 하얗게 빛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호야는 짐을 챙겼습니다. 보따리는 왔을 때와 같이 작았습니다.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어머니 방에 들어가 오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말을 했는지, 호야가 무슨 말을 했는지 서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어머니 방에서 낮은 울음소리가 잠깐 들렸습니다. 호야가 방에서 나왔을 때 눈이 조금 붉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를 빕니다. 서유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의 다친 발은 다 나았어? 엉뚱한 말처럼 들렸지만 서윤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호야는 잠깐 눈을 크게 떴다가 이내 웃었습니다. 맑고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선비님은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분이시네요. 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서유는 대문 앞에 서서 호야가 걸어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흰 눈 위에 발자국이 찍혔습니다. 산길로 접어드는 호야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산 입구에서
호야가 멈추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멀리서도 빛났습니다. 황금빛이요. 그리고는 고개를 한번 숙이고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서유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눈이 발등에 쌓였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호야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을. 그것이 그들이 맺은 인연의 끝이라는 것을. 그러나 어쩐지 슬프지만은 않았습니다. 무언가 따뜻한 것이 가슴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온기. 방으로 돌아오니 어머니가 깨어 있었습니다. 갔느냐? 예. 어머니는 눈을 창 쪽으로 돌렸습니다. 이상한 꿈을 꾸었다. 아름다운 여우 한 마리가 이 집을 한 바퀴 돌더니 나한테 절을 하고 갔어.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하더라. 서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머니 옆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을 어머니는 무사히 났습니다. 호야가 남겨두고 간 처방대로 약을 다려드리자 봄이 올 무렵에는 어머니가 마당에서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원 영감은 볼 때마다 신기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서유는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장터에 나가 글을 썼고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마음이었습니다. 이전에는 가난이 무겁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것이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그 겨울 이후로 서유는 이상하게도 가난이 덜 무거워졌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들이 더 소중하게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웃음, 봄에 피는 민들레,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드는 것, 아이들이 글을 처음 읽었을 때 짓는 표정. 서유는 생각했습니다. 그해 가을 산길에서 덫에 걸린 여우를 보았을 때 자신이 선택한 것은 작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약값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말처럼. 그러나 그 작은 선택이 호야를 부르고 호야가 어머니를 살렸습니다. 세상 일이란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것이 어리석은 것이고 어느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당장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이 많았습니다. 이듬해 봄, 서유는 산에 오를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 지나던 길에 작년 가을 여우를 만났던 바위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무심코 그쪽을 갈아보는데 바위 위에 무언가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붉은 동백꽃 한 송이였습니다. 동백은 이 산에서 자라지 않는 꽃이었습니다. 어디서도 본 적 없는 꽃이 바위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서유는 그 꽃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꽃을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두었습니다. 그것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 서유는 오래간만에 크게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봄 공기가 뱃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산의 냄새, 흙의 냄새, 새로 돋아나는 풀의 냄새, 어딘가에서 새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그 뒤로 서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머니는 얼마나 더 오래 사셨는지, 호야는 산속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그것은 이 이야기가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이 이야기의 끝에서 언제나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서윤 선비는 그 뒤로도 오래오래 살았다. 가난은 여전했지만 마음은 늘 넉넉했다고 한다. 그리고 봄마다 그 바위 위에는 어김없이 동백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호야가 잊지 않고 찾아온 것인지 아니면 그냥 바람이 가져다 놓은 것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인연이 있습니다. 그 인연은 때로 사람의 모습이 되어 우리 곁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손을 내미는 작은 행동 하나가 그 인연의 실을 당기기도 합니다. 서윤이 그날 산길에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면, 여우를 지나쳐버렸다면 이 이야기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선택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손해를 보면서도 눈앞에서 힘들어하는 것을 외면하지 않는 선택. 그 선택이 그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이야기가 수백 년이 지나도록 전해지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도 어딘가에는 산길을 걷다 멈추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편안히 쉬십시오. 오늘 밤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